두 번째 오판은 뭐냐? 김일성과 박헌영이에요. 김일성도 그렇고 박헌영도 그렇고, 김일성은 이제 소련 낙점을 받은 상태고 박헌영은 소련 낙점을 가로채야 돼요. 그런데 둘이서 가만히 이제 짱구를 돌려보니까 소련이 이거 한반도, 그러니까 남쪽으로 이게 군사 침공을 스탈린 아저씨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 그러니까 김일성도 가서 침공하면 남한 민민 100만 명의 봉기에서 우리를 열렬히 환영을 하고, 만에 하나 미국이 끼어든다고 해도 인민저항전선이 벌어져서 우리 양키놈들 작살낼 수 있습니다. 100만 명이 봉기합니다. 김일성도 가서 그 소리 하고요. 박헌영도 그 소리 하죠. 박헌영은 더 그 소리예요. 왜냐? 100만 명이 남쪽에서 봉기하면 자기는 남쪽 기반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가 좀 더 파워가 세지잖아요. 박헌영은 더 열심히 내려가면 됩니다. 우리 스탈린 동무께서 확신을 가지고 군사적으로 남쪽으로 내려가기만 하면 곧바로 100만 명이 봉기해서 이걸 열렬히 환영을 할 겁니다. 100만 봉기입니다. 문성근이 여기서 배웠는지 100만 밀란. 저는 100만 밀란 그 횃불 들고 행진할 때 섬찟하더라고요. 야, 문성근이 있으면 나 귀때기를 잡고 말하고 싶어서. 죄송합니다. 귀님을 잡고 말하고 싶었어. 야, 너 100만자 함부로 쓰지 마. 특히 100만 밀란? 그거 김일성 박헌영이가 6.25 일으킬 때 말한 100만 봉기랑 뭐가 달라? 두 글자밖에 차이 없네. 너 색깔 이상한 사람이냐?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우리 존경하는 위대한 배우님, 문성근 배우님, 혹시 아니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저 이 자리에 앉혀놓고 충분히 말씀하도록 제가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나의 100만 밀란은 김일성, 박헌영의 100만 봉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라고 해명을 하시려면 제가 모실게요. 저는 그렇게 연상이 되더라고. 제 머릿속에서는. 색깔이 진한 거죠. 제 머릿속에서는 그렇게 보여요. 세 번째 오판은 뭐냐? 스탈린이죠. 스탈린이 지금 푸틴이 한 그런 오판을 한 거예요. 미국이나 서방이 가만히 있을 거다. 왜냐? 1949년에 소련이 핵폭탄 만들었거든. 1949년에 중국이 적화됐거든. 야, 이 정도면 쟤들 우리가 밀고 내려가도 우리한테 함부로 반말 못해. 그냥 먹게 내버려 둘 거야. 에치슨이 선 건네. 대한해협으로. 그냥 먹고 내려가면 되겠네. 이렇게 오판을 한 거예요. 시험 한번 화끈하게 해보지. 미국 어디까지 밀어붙일 수 있나. 우리 핵무기도 가졌겠다 이제. 그리고 지금은 소련이 낙후되어 있는데 군사력만 강한 나라, 그것도 첨단 군사력만 강한 나라, 그것도 핵이나 미사일 일부에 대해서만 강한 나라가 되어 있지만 1940년대 소련은요. 이쪽 서방이나 자유진영의 예를 들면 알렉산더 고세프 같은 최상급의 지식인들조차도 사회주의가 체제 경쟁에서 이길 거라고 보고 있었어요. 저 사회주의가 체제 경쟁에서 질 거다라고 지식인들이 확신하기 시작한 게 1960년대입니다. 그 확신이 완전히 굳어진 건 1970년대고요. 그러니까 체제 경쟁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체제 경쟁에서 이길 거다라고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1949년엔. 그러니까 스탈린 입장에서는 뭐냐면 야, 우리가 한번 밀어보지 뭐. 밀어보면 그 미국이 어느 정도 그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이 아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못 밀 거 뭐 있어. 그래서 오판, 그러니까 미국 국무부의 오판, 그 다음에 김일성 박헌영의 오판, 스탈린의 오판에서 세계에서 가장 비극적인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이 땅에서. 6.25 때 쓰인 폭탄의 양이, 그 3년 동안 쓰인 폭탄의 양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전체에서 쓰인 폭탄의 양보다 많습니다. 제가 말한 거 비행기에서 떨어뜨리는 거. 대부분 이제 북한 지역에 떨어졌죠. 제공권을 이쪽 그러니까 유엔군이 갖고 있었으니까. 굉장히 살벌한 전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왕 얘기 나온 김에 알제히스와 유엔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오른쪽에 어두컴컴하게 생긴 아저씨, 이 사람이 아까 말한 소련 간첩 미 국무부 서열 사위 알제히스입니다. 이
이 유엔은 1945년 4월에서 아직 1945년 4월이면 이제 그 나치가 망하고 일제는 아직 안 망한 상태예요. 4월에서 6월 사이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모여서 유엔 현장이 채택이 됩니다. 이 모였을 때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가면 조금 북쪽일 텐데 거기 가면 뮤어 공원이 있어요. 뮤어 공원은 이제 미국의 국립공원 중에 우리가 이제 시콰이어 그러면 어마무시하게 큰 나무를 시콰이어라는데 우리가 보는 시콰이어 뭐 아래 이렇게 구멍 뚫려 있고 자동차 지나가는 그런 시콰이어는 마운틴 시콰이어예요. 그러니까 해발 1000m인가 1500m 이상의 그 산에서 자라요. 그러니까 요세미테 국립공원 그럼 그건 마운틴이에요. 산지예요. 그런데 해안 지역 시콰이어가 있어요. 그거는 나무는 좀 작은데 그 이파리도 좀 다르고요. 생김새도 좀 달라요. 근데 굉장히 향기로워요. 그 숲에서 그 퍼져 나오는 이게 무지하게 촉촉하면서 그 기분이 좋아요. 저는 그 미국에 갔을 때 그 지역에 갔을 때 요세미테 공원은 불이 나 있는 상태라서 그 무슨 그랜드 시콰이어 공원인가 뭐 그랜드 내셔널 파크인가 거길 갔었고요. 마운틴 시콰이어는 해안 시콰이어는 뮤어를 갔다고요. 둘을 다 가봤는데 저는 뮤어 공원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얼마 안 걸려요. 한 1시간쯤 걸려요. 그 1945년도 5월 달에 저 뮤어 공원에 있는 이렇게 그 시콰이어 나무, 저 뒤에 시커먼 나무들이 시콰이어 나무 그 줄기입니다. 그 시콰이어 나무로 둘러싸인 작은 공간, 숲속의 공간, 그 공간을 캐시드럴 그로브라고 불러요. 캐시드럴 그로브인데 거기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공간에 이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뭐 보통은 저런 조그만 공간에 그 공원이 얼마나 넓은데 공간마다 다 이름이 있겠어요. 근데 저기서 이 샌프란시스코 회의에 참석한 그 대표자들이 다 모여갖고 회의를 했습니다. 유엔 만드는 그 대표자들이. 그러니까 4월에서 6월까지 2개월 정도 회의하는 과정에서 5월 달에 하루 저기서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런 회의 다 주재하고 주관하고 연락하고 오가나이즈하고 이 사무총장을 이 아저씨가 한 거예요. 엘저히스가. 그러니까 유엔의 창설 단계 때의 사무총장이에요. 아직 유엔은 없는 상태지만. 이게 소련 간첩이었다고요. 국무부 서열 4위. 한번 다시 보시죠. 이게 지금 오늘날 그 아까 말씀드린 캐시드럴 그로브가 이런 모습입니다. 저기 가시면은 그냥 막 해안 시콰이어가 뿜어내는 코스탈 시콰이어가 뿜어내는 그 몸에 좋은 그 숲의 그 에너지에 의해서 완전히 그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그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입니다. 저 뮤어 공원이.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샌프란시스코 회의 때 캐시드럴 그로브 명패에 가면 저 뮤어 공원에 가면 명패가 플레이크라 그러죠. 플레이크에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국제기구 창설을 위한 연합국가회의에 참석한 우리들은 미 합중국의 31번째 대통령이자 유엔 창설의 비전을 밝혔으며 인류 전체를 위한 지속적 평화를 역설한 고 프랭클린 루스벨트를 추모하며 1945년 5월 19일 오늘 후대를 위해 보존되고 있는 이곳 해안 시콰이어 숲에서 회의를 가졌다. 뮤어 공원에 갔는데 저런 무슨 명패가 안 해서 가만히 보니까 어이구야 이 사람들이 여기서 모여서 회의했었구나. 유엔 만들 때. 그걸 그때 알았어요. 하루. 2달 동안의 회의 중에 하루. 아시다시피 루스벨트가 1937년도 때도 대통령이었죠. 그래서 금문교가 그때 완성됐습니다. 금문교가 왜 중요하냐. 금문교가 완성되는 바람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뮤어 공원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루스벨트가 1945년 4월 초에 샌프란시스코 회의를 추진을 했다고요. 추진해서 샌프란시스코 회의가 4월 말부터 열렸는데 4월 12일 날 루스벨트가 숨진 거예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회의는 4월 24일부터 열렸고. 그러니까 이제 그 4월 24일부터 국제기구 조직을 위한 연합국 회의.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UNCIO가 그때부터 열렸고요. 이거 전체를 세계적으로 조직하러 다니고 연락하고 그걸 어레인지하고 한 게 소련 간첩 알저히스고요. 소련 간첩 알저히스는 대한민국 수립을 극구 반대했던 미 국무부가 그래서 마지막까지 대한민국 수립, 단정 수립을 반대했죠. 반대했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소련을 위해서 이 디자인을 했고 그걸 그만둔 다음에 국무부에 그런 풍조가 작동을 해서 에치슨 선언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우리 선배 세대 그 이후에 한국을 이 정도까지 발전시킨 참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게 그런 우여곡절을 다 겪어서 정말 국무부에서 일하는 사람들, CIA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무시무시한 냉혈의 지정학 전략가들이거든요. 이걸 다 겪어가지고 이제는 한미동맹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원칙으로 확립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70년의 세월을 통해서 검증된 포뮬라가 있는 거예요. 그건 바이든 아니라 뭐 글로벌리스트 아니라 어떤 하랩이 이상한 자들이 미국을 장악해도 그 포뮬라를 못 건드리는 거예요. 한미동맹 강화한다. 한반도의 남쪽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와 세계시장의 틀에 맞춰서 강화한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때부터는 이제 미중 미럴 빠이빠이 이제부터 미중 대립 이렇게 나가니까 우리가 이제 보수 공화 시민이 숨을 쉴 수 있게 된 거죠. 미중 미럴은 한중 미럴이고 한중 미럴은 남북 우리 민족끼리가 되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숨을 못 쉬어요. 우리는 그냥 틀딱 전쟁광 냉전 안철수 얘기하면 지금 세상에도 빨갱이에 대해서 의심하는 이상한 시대착오적 인간들. 안철수는 우리 같은 사람을 그렇게 불렀잖아요. 안철수 씨 아니면 말하셔. 내가 여기서 출연시켜놓고 당신이 무슨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볼게. 요새 좀 착해졌더만. 자, 그래서 이제 참 이런 우리는 그런 건데 자, 우크라를 보고 있으면 한국이나 인류가 맞을 매를 대신 맞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 사람들 푸틴 러시아를 이렇게 뭐 당연하게 할 일 하는 거고 우크라가 저게 말도 안 되게 개기고 있는 거다. 뭐 이런 식의 평론은 제발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글로벌리스트 딥스테이트가 미워도 푸틴 러시아의 오판, 미국은 헤매고 있고 국력이 쇠락 중이다. 중국은 우리 편이고 석유와 자연자원으로 국제사회를 호령할 수 있다. 며칠 만에 우크라 전역을 석권하고 괴뢰 정부를 세울 수 있다. 이게 푸틴의 오판이었던 거예요. 시진핑 중국의 오판, 이거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죠. 푸틴의 우크라 정벌은 일주일 열흘이면 끝난다. 미국과 서방이 경제 제재로 러시아에 대해 보복을 해도 중국이 러시아를 편을 들어주면 러시아가 견뎌낼 수 있다. 이 기회에 러시아의 석유와 자연자원을 싼 값에 장기 확보한다. 이게 시진핑의 오판이었죠. 그런데 우크라 사람들이 분투를 한 거예요. 죽어가면서 도시 다 폐허되면서. 그래서 지금 푸틴이 단기적으로 본전이라는 게 돈바스 크리미아 유지예요. 하기 본전하면 다행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우크라 사람들 수천만 명의 원수가 되나갖고 이제는 장기적으로는 본전 못 건져요, 저거. 그리고 요번에 증명된 건 뭐냐. 그 느물느물하고 무기력한 바이든 미국마저도 그 느물느물하고 무기력한 서유럽마저도 세계 하나로 엮인 세계 시장에서 그냥 경제 제재 때려버리고 그 다음에 그 별것도 아닌 정말 제대로 된 무기도 안 주고 하푼 함대함 미사일, 하푼 공대함 미사일 어제 말씀드렸지만 그런 건 안 주고 그냥 탱크나 좀 깰 수 있고 헬리콥터나 떨어뜨릴 수 있는 스팅어 미사일, 제블린 미사일, 엔로 이런 거 했더니 그것만 가지고도 버텨내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 시장을 가지고 말하자면 조이니까 경제 제재 타격 크더라. 그러니까 이게 세계가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로 엮인 거라고요. 국제규범, 글로벌 놈이라는 게 작동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상태가. 저는 글로벌리스트는 아니지만 세계 시장이 이렇게 하나로 엮인 것 자체는 그건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세계 시장이 하나로 엮여 놓으니까 이제는 중국은 요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작살나는 거 보면서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야, 우리가 대만 들어가면
타이페이 시가전 벌어지고 타이완에 있는 섬마다 전부 그 게릴라전 벌어지고 우리 작살나는구나. 그 새에 저기 세계 경제 제재, 국제사회에 의한 경제 제재 맞아버리면 중국은 뻗겠네. 아유, 대만 안 건드려야지, 안 건드려야지. 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대만이든 한국이든 내부가 똘똘 뭉쳐서 강화될 수만 있다면 중국 아니라 중국 할아버지, 시진핑 아니라 시진핑 할아버지도 다 견뎌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똘똘 뭉칠 수 있는 내부가 제대로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이번에 이재명 낙선, 윤석열 당선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위대한 선택이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진영 보면은 참 좀 한심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그 진화 코스를 밟게 될 거라고 봐요. 출발점이 좋아요. 출발점이 한미동맹 강화거든요. 평택 캠프 험프리스 방문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미동맹 재건이라는 6글자를 저기 화두로 내걸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 좋습니다. 이거 하나로 61점입니다. 100점 만점이 61점입니다. 나머지 이제 돈이란다. 점수 더 딸 수 있으니까 39점 남았는데 어떻게 더 딸지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잘 따보십시오. 기반 확보를 위해 여러 종류의 시도가 이어질 겁니다. 윤석열 이 진영이. 이 시도들은 부분적으로 실패하고 부분적으로 성공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김한길 쪽은 계속 실패하고 있어요. 신지예를 제가 신지혜라고 썼네요. 신지예. 나 혼자 섹스하고 나 혼자 임신하고 나 혼자 낙태하고 여자만 또 처벌받고 이런 제가 보기엔 도라이 같은 그런 뭐 상임 부회장인가 뭔가 상임 부위원장인가 뭔가 끌어들인 게 김한길이었잖아요. 그다음에 요번에 또 김태일 끌어들였죠. 국민통합위원회. 그랬다 김태일 그만뒀죠. 김태일이 여기 보시면 이게 저기 대구에서 열린 퀴어 축제, LGBTQ 축제, 레즈비안 여성 동성애, 게이 남성 동성애, 그다음에 양성애 바이섹스, 그다음에 성전환 트랜스, 그다음에도 뭐 또 다른 거 Q, LGBTQ 축제, 퀴어 축제의 공동 조직위원장인가 한 아주 좀 제가 보면 색깔 이상한 사람이에요. 사회를 근본부터 해체하는 데에 관심이 깊은 나의 72짝 저짝 아저씨야. 교수 출신. 아, 나는 뭐 색깔 진하지 않은 중도입니다. 천만에. 내가 보기엔 당신이야말로 가장 색깔 진한 사람이야. 김태일 씨 똑바로 들어도 사회를 근본부터 해체하는 거. 근데 그게 빨갱이보다 더 색깔 진한 거지. 그게 빨갱이보다 더 색깔 진한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안철수, 이준석은 순치되는 중인데 워낙에 뭐 좀 이상한 사람들이라 어디로 다시 튈지는 모르겠고요. 국힘 범털들이 무력화돼 있죠. 뭐 유승민, 뭐 김무성, 홍준표. 그래서 국힘이 현재는 고만고만한 중견들 혹은 자영업자들의 네트워크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지금 뭐 시중의 소문은 김혜경의 그 김멜다 옷장 속에 옷 뭐 보석 이 정보가 저기 뭐야 이재명 쪽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재명 진영의 전략은 문재인과 김정숙을 단두대에 받쳐서 죽이고 그것으로 옆구리에 구멍을 뚫어놓고 이재명 쪽은 그냥 살아간다. 뭐 이런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게 시중 소문이에요. 뭐 그게 소문이 맞던 틀리던 간에 상대방은 이상한 상황에 지금 가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김한길 쪽은 저런 식으로 계속 개발질하고 안철수, 이준석은 일단 순치되는 듯 보이지만 저가 황당한 사람들이라 나중에 어떻게 머리 쳐들고 또 사고 칠지 모르고 국힘 범털들은 무력화돼 있고 이런 쪽에서 이제 윤석열 캠프, 윤석열 진영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아주 조심스럽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지율이 높질 않으니까. 지지율이 안 높은 게 다행입니다. 지지율이 안 높으니까 조심스럽게 해보죠. 그러면서 시간이 갈 거예요. 그러나 부분적 성공과 부분적 그 정치적으로는 국내 정치적으로 부분적 성공, 부분적 실패가 교묘하게 그 막 어깃장이 놓으면서 이렇게 얽혀서 갈 텐데 기본은 61점 이상이에요. 한미동맹 강화기니까. 그러면 이 상황이 앞으로 어디에서 결판나냐? 요번에 서울 교취업 교육감 후보 단일화 같은 이거는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보수 공화 시민의 각성과 조직화가 관건인데 윤석열 진영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보수 공화 시민은 앞으로 힘 받을 일만 남아 있습니다. 미국이 정신과 문화가 점점 보수화되고 있어요.
제가 한 20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요. 우리 같은 보수 공화 시민이 읽을 수 있는 영어 컨텐츠, 볼 수 있는 영어 컨텐츠가 옛날에 비해서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이번 중간선거에서 미국의 MTR 보수 공화 진영이 대승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2024년 미국 대선에서 보수 공화 진영이 대승을 할 겁니다. 컨서버티브 리퍼블리카니즘이, 보수 공화주의 진영이. 그 다음에 미국에 계속 그 길로 갈 거고 미중 대립은 점점 더 격화될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점점 더 거기다가 요번에도 봤잖아요. 오늘 말씀드릴게요. 분석해 봤거든요. 교추업에 요번에 투표하신 37,000명 중에 온라인 실명인증 투표한 37,000명 중에 무려 75%가 50대, 60대, 70대입니다. 존경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한 거예요. 무려 75%가 온라인 장벽을 넘어서서 70대 한 20% 돼요. 7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휴대폰 실명인증 그 장벽을 넘어서서 투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50대, 60대, 70대 합친 게 전체의 투표자의 75%입니다. 76%쯤 돼요. 그럼 우리 점점 더 여기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기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진영한테 충고를 할 거예요. 아직은 우리가 힘이 약해. 점점 더 근데 우리 세죠. 앞으로. 우리 이제 시작이야. 그러니까 지금 조심스럽게 여러 시도 해보세요. 뭐 김한길도 끌어들여보고, 뭐 김태일도 끌어들여보고, 안철수도 순치시켜보고, 이준석도 순치시켜보고, 저기 그 국힘 범털들 없어진 상태에서 국힘의 고만고만 쫄망쫄망한 뭐 원희룡, 김기현, 뭐 권성동, 장제원 이런 사람들 이렇게 비빔밥해서 돌려보고 다 해보시라고. 천천히 하면서 학습하시라고. 그 와중에 물밑에서 우리가 쭉 올라오게 돼요. 한 2, 3년 사이에. 그 길을 같이 가시자고요. 우리 시청자님들. 자, 교추업은 조전혁 당선 교육개혁 공정선거를 위해 지역활동가를 모십니다. 행정동까지 쭉 조직 들어가야 돼요. 서울 같으면 49개 국회의원 선거고 400개 행정동 지역활동가 모십니다. 한 2, 3천 명 모이면 됩니다. 010-3131-4924로 문자 주십시오. 그리고 이 어마무시한 일에 계속해서 군자금 많이 들어갑니다. 28만 명한테 단문 문자 한 번 보내면 300만 원 들어갑니다. 돈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